서울 강남의 한복판. 겨울 아침의 공기는 날카롭게 얼어붙어 있었다. 흩날리는 눈발은 도시의 고층 빌딩 사이를 조용히 맴돌며 분주한 출근길 사람들의 어깨 위에 하얗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여미고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들 틈 사이로 낯선 한 인물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정수 할아버지, 82.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오래된 고무신을 신은 채로 한 손에는 묵직한 자루를 끌고 있었다. 자루는 눈과 먼지에 젖어 있었고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은행 입구에 다다랐을 때 자동문이 쉬익 하고 열렸고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뒤흔들렸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유리로 된 상담 창구, 반듯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은 직원들. 이 고급 사설은행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금융기관이었다. 그곳에 박 할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이 컬러화면 속에 잘못 끼어든 듯 어울리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자루를 끌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대기 중이던 고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어떤 이는 시선을 피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 기초생활수급 접수처 아니에요. 한 젊은 남성 고객이 소리 없이 중얼거렸고 옆에 앉은 여자 고객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찍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때 접수창구의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 할아버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말끔하게 묶은 머리, 정돈된 화장, 그리고 꽤나 비싼 듯한 명찰을 달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는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계심과 불쾌감이 배어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통장을 만들고 싶소. 평생 모은 돈을 맡기려오. 그 말에 직원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내 피식 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자루를 가리켰다. 이 자루에 있는 게 돈이란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요. 모으는데 50년은 걸렸소.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 두세 명이 속닥이며 상황을 주시했고 몇몇 고객은 대놓고 혀를 찼다. 강남은행 수준도 이젠 예전 같지 않군.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지 그러냐? 창구 뒤쪽에서 한 남직원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럼에도 박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루를 꽉 움켜쥔 채 천천히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섰다. 자루는 바닥에 살짝 끌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은행 안의 정숙함을 깨는 유일한 음향이었다. 직원은 여전히 어정쩡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자루는 저희가 처리해드리기 어려워요. 통장 개설도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요. 규정이 사람보다 앞설 수 있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그 말에 일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유리문 너머로 은행 지점장이 걸어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빛과 완벽하게 갖춰 입은 정장이 그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었다. 직원들은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분위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장수연 지점장이 안으로 들어서자 은행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이 은행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직원들 사이에선 냉정하고 완벽한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직원 중 한 명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죠? 직원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지점장님, 이분이 통장 개설을 원하시는데요. 자루에 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금이신 것 같긴 한데. 장 지점장은 곧장 박정수 할아버지와 그의 자루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일직선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시죠? 돈을 맡기러 왔소. 평생 모은 돈이요. 장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루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뒤에 서 있던 보안요원을 가볍게 손짓으로 불렀다. 그녀는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냉담함이 배어 있었다. 여기는 정기적인 거래가 있는 고객님을 위한 프라이빗 은행입니다. 이런 자루는 규정상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겠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눈빛엔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대신 그 안엔 익숙함 같은 것이 비쳤다. 마치 이런 대우를 수없이 받아온 사람처럼. 다른 곳 2군데도 다녀왔소. 거기도 그랬지. 다들 얼굴만 보고 판단하더군. 그래서 여기로 온 거요. 마지막으로. 지점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리며 보안요원에게 말했다. 도와드리고 나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보안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약간의 동정심도 섞여 있었지만 규정 앞에선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조용히 서 있던 젊은 남성 직원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름표에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그는 이 은행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점장을 향해 말했다. 지점장님, 잠시만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돈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삶의 기록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자료 안을 확인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지 않을까요? 장 지점장은 순간 멈칫했다. 주변 직원들의 눈도 김지훈에게 쏠렸다. 일부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어떤 이는 그의 무모함에 조용히 혀를 찼다. 김대리, 그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감정으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당 고객을 얼마나 처리하는지 정확성과 속도를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료 하나 처리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 김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다. 그 시간은 고객 한 분을 존중하기 위한 시간 아닐까요? 우리가 그분의 외모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엔 불쾌함이 어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입사 6개월도 안 된 직원이에요. 절차와 규정부터 먼저 배우세요. 김지훈은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절차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은행 안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몇몇 고객은 아예 이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지훈 씨라고 했소. 고맙소. 나는 그냥 내 돈을 누군가는 소중하게 대해주길 바랐을 뿐이요. 김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봐도 괜찮을까요, 어르신? 박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루의 끈을 풀어주었다. 그의 손가락은 얼어붙은 듯 떨렸고 바닥에 내려놓은 자루는 천천히 그 속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자루가 조심스럽게 열리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 안으로 쏠렸다. 자루 속에는 예상과 달리 너저분한 동전 뭉치나 구겨진 지폐가 아닌 깔끔하게 묶여진 여러 묶음의 지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000원, 5,000원, 10,000원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정리된 모습에서 어떤 강박적인 질서감과 세심함이 느껴졌다. 김지훈은 조심스럽게 한 묶음을 꺼내어 살펴봤다. 지폐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테이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각 묶음에는 날짜와 금액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몇몇은 오래된 신문지를 덧씌워 포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숨을 삼키며 말했다. 지점장님, 여기 있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장수연 지점장은 가까이 다가와 자루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루 안에 단순한 불편한 현금이 아닌 일생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이거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수천만 원은 될거려? 자루 하나 분량인데 혹시 억 단위도 넘는 거 아냐? 김지훈은 계산기와 전산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고 지폐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는 금액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250만 원, 930만 원, 1,570만 원, 3,220만 원. 지점장과 직원들, 심지어 대기 중이던 고객들조차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4,500만 원, 7,800만 원, 9,600만 원, 억 2,400만 원. 지우는 손에 약간의 땀이 맺힌 채 계속해서 지폐를 넘겼다. 그가 눈을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박정수는 여전히 담담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어르신, 혹시 이 돈 언제부터 모으신 건가요? 지훈의 질문에 박정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30 넘어서부터요. 한때는 교사였는데 몸이 안 좋아 그만두었소. 그 이후로는 과자 팔고 폐지 주우며 살았지요. 그렇게 매일 1,000원, 2,000원씩 모았소. 수십 년 동안요? 그렇소. 쓰지 않고 꾸준히. 아이한테 손 벌리기 싫었거든. 지우는 그 순간 자신의 모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억 3,800만 원, 억 9,700만 원, 2억 4,500만 원, 3억 1,700만 원. 이윽고 화면이 마지막 금액을 보여줬을 때 은행아는 완전한 정적 속에 빠졌다. 3억 2,170만 원, 3억 2,170만 원. 순간 고객 대기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이는 입을 틀어막았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 이게 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누군가는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고 아까 비웃던 남성 고객은 고개를 푹 숙였다. 장수연 지점장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박정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이 돈은 단지 돈이 아니오. 내 인생의 시간, 노동, 절약, 그리고 자존심이 담겨 있소. 내겐 이 자루가 전부요.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제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계좌로 넣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평온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 자루 안엔 돈이 아닌 삶이 들어있었다. 은행 안의 공기는 무거운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숫자 3억 2,170만 원 이 화면에 또렷이 떠있는 가운데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조용히 앉아있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옆에는 여전히 김지훈 대리가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빠르게 손을 움직이며 정기예금 신청서를 출력하고 할아버지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때 창구 뒤편에서 낮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정말 3억이 넘는 거였네. 우리 큰 실수한 거 아냐? 아까 장 지점장이 보안요원 부르기까지 했잖아. 그 말에 맞은편 창구의 직원이 불쾌한 듯 말꼬리를 올렸다. 지훈 씨가 괜히 일을 키운 거지. 솔직히 저런 방식으로 돈을 가져오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시스템을 따르는 게 잘못은 아니지. 그렇다고 손님을 내쫓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린 효율을 따지는 직장이야. 감성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순간 김지훈이 말을 멈췄다. 그는 서류를 출력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그쪽을 바라봤다. 효율이라는 말 아주 익숙하죠. 하지만 그 말이 사람 하나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내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몇 명이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편함과 약간의 수치심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지점장 장수연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지훈을 향해 물었다. 이제 어쩔 건가요? 김대리?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 질 수 있겠어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는 오늘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점장님도 이 장면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잠시장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때 기다리던 한 고객이 일어나
조용히 앞으로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으로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말문을 열었다. 저기요. 아까 이분 들어올 때 저도 비웃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 너무 다르게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박정수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 말을 들은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다. 은행안은 마치 강의실 같았다. 모두가 한 수 배운 기분이었다. 그때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를 불쌍히 보거나 특별하게 보지 말아주시오. 나는 그냥 오랜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오.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소. 단지 오늘 이 자루가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강한 파장을 일으켰다. 직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와중에도 김지우는 묵묵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서류를 정리하며 그는 문득 박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그동안 그렇게 모은 돈 어디에 쓸 계획이셨나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혹시 모르잖소. 병이라도 생기면 병원비라도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그는 잠시 뜸을 들였다. 죽기 전에 손자에게 한 권의 동화책을 선물해주고 싶소. 내가 젊었을 때 쓰던 글이 있거든. 그걸 인쇄해서 책으로 남기고 싶소. 세상이 날 기억하진 않더라도 손자 하나만이라도 나를 기억해주면 나는 그걸로 족하오. 김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인 듯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였다. 은행의 정문이 다시 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다. 그는 한 손에 장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급히 안으로 들어왔다. 눈에 띄게 잘생긴 외모, 매끄럽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여유 있는 표정. 그는 김지훈을 지나쳐 박정수 앞에 멈춰섰다. 그러고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여긴 왜 혼자 오셨어요?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아버지. 정장을 입은 남성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은행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과 고객들 모두가 동시에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급히 다가와 박정수 할아버지 앞에 멈춰섰다. 왜 전화도 안 하시고 혼자 나오셨어요? 요즘 날씨가 얼마나 추운데 이 무거운 걸 들고 직접 오시다니.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야, 바쁠 줄 알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단다.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자존심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현우라는 이름이 들리자 은행 안의 몇몇 고객들의 얼굴에 변화가 생겼다. 박현우? 혹시 그 건설사 박 회장? 강북타워 프로젝트 담당한 사람. 그럼 저분이 그 박 회장의 아버지라는 거야? 속삭이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어났다. 진짜야? 저분이 박현우 회장이야? 그럼 저 어르신이. 김지훈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금까지 그저 한 명의 고객으로 한 명의 인생을 대했던 박정수가 이제는 사회적 지위와 연결되는 인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실이 자신이 느꼈던 존경심을 바꾸지 않음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었다. 박현우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털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 이제 이런 일은 저에게 맡기세요. 하지만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내가 번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하고 싶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손으로 예금하고 싶었다. 그게 내 방식이다. 그 말에 박현우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수연 지점장은 얼굴이 굳은 채로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듯 천천히 걸어와 박현우에게 고개를 숙였다. 박 회장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박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불편한 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건 단지 오늘 하루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걸어온 인생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 말에 장 지점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박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지는 제가 몇 번이나 모시겠다고 해도 스스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접 번 돈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걸 존중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군요. 그 말에 몇몇 고객은 얼굴을 붉혔고 일부 직원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한 고객이 조용히 손을 들며 말했다. 실례지만 혹시 예전에 대구에 있는 서림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계셨던 적 있으신가요? 박정수는 잠시 놀란 듯 고객을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 학교에서 10년쯤 있었지요. 혹시... 그 여성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3학년 2반 김연희예요. 그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선생님께서 교재랑 신발을 사주시고 집까지 매일 데려다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온기를. 그 말에 박정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잘 컸구나. 그 짧은 대화는 은행 안에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다. 박정수는 이제 더 이상 무명의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스승이었고 누군가의 영웅이었으며 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김지우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눈앞에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의 삶에 더욱 깊은 경외심을 품었다. 이윽고 박현우는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제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박 회장의 아버지가 아니라 단지 한 분의 고객으로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강력했다. 이제 이 은행 안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외모나 소유로 판단하려는 기류가 남아있지 않았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차분해졌지만 누구도 마음은 가라앉지 못하고 있었다. 한 노인의 삶이 이토록 깊고 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정수는 창고 앞에 놓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옆에서 김지훈 대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박현우는 조용히 아버지 옆에 서서 말없이 그 손등을 감싸고 있었다. 그때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오래도록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자식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눈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더니 낮고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나도 평범한 교사였소. 대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지.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늘 따뜻했소.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노력하면 바뀐다고 말했소. 그러다 어느 날 심장에 이상이 생겼지. 병원에서는 조심하라고 했고 나는 교단을 떠나야 했소. 그 후론 삶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지.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아닌 수용의 온도가 담겨 있었다. 그땐 아내도 있었소. 병든 날 간호해주고 가난 속에서도 아들 키우겠다고 같이 고생했지.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소.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소. 김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현우 역시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 후로 난 서울로 올라왔소. 돈이 필요했거든.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었소. 그래서 남들 보기엔 초라해도 나에겐 가장 정직한 방법이었지. 거리에서 캔을 줍고 폐지를 모으고 때로는 떡볶이 장사를 하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를 다시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들이 출세하면서 여러 번 나를 모시러 왔소. 하지만 나는 거절했지. 그의 인생엔 그 애의 길이 있고 내 인생엔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고 생각했소. 그렇게 사는 게
더 나답다고 생각했소. 은행 안에 있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메모장 위에 펜을 멈춘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박정수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게 볼 수도 있소. 하지만 나는 결코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날 성실히 일하고 한 푼 한 푼 모아 이 자루를 채워갔소. 이 자루는 단지 돈이 아니오. 내 하루하루가 담긴 기록이오. 김지우는 작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왜 오늘 은행에 오신 건가요? 박정수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겨울 추위 속에서 한 노숙인을 보았소. 내 옛 모습 같았지. 혹시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 걱정이 되었소. 그래서 결심했소. 나의 기록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예금으로 남기고 손자에게는 내가 직접 만든 동화책 한 권을 주려고.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까. 그 순간 박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며 눈을 훔쳤다. 은행의 한 직원이 속삭였다. 이건 그냥 감동이 아니야. 이건 존경이야.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이렇게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 다르게 행동했을 거야. 박정수는 모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괜찮소. 내겐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장을 스스로 넘긴 날이오. 나는 이제야 내가 진짜 주인공이 된 느낌이오. 그 말에 은행아는 다시 정적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불편함이 아닌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된 고요함이었다. 박정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은행아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이전의 어색함이나 경계심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깊은 존경과 반성,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고요한 침묵이었다. 고객석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중년의 정장을 입은 채 조용히 박정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아니, 어르신. 오늘 이곳에서 저희가 받은 것은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삶을 마주하는 자세,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뒤를 이어 또 한 명의 고객이 일어섰다. 이번에는 젊은 여성,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입을 열었다. 처음 어르신이 들어오셨을 때 저도 마음속으로 조롱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왜 저런 분이 있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둘 고객들이 일어서 박정수에게 인사하기 시작했다. 손을 내밀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어떤 이는 그 자리에 굳은 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김지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예금 신청서를 작성하며 그 모든 장면을 담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결코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뿌듯함과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때 박현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저희 아버지가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단지 돈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인생을 통째로 이 자루 안에 담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준 분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김 대리님,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이 은행은 인간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 말에 김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현우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 회사는 매년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학금이 될 것입니다.
순간 은행 안에서 박수가 터졌다. 진심 어린 반응이었다. 박정수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곧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잖냐. 괜히 이름 올릴 거 없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치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 말에 박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을 뿐이었다. 그때 장수연 지점장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지만 결국 깊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르신, 그리고 박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로 사람을 판단해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이 일이 우리가 다시 은행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곳이지만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곳입니다.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바로 김지훈이었다. 지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고객 한 분을 응대한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의 기록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말은 작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먼. 이 돈이 안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겠구먼.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현우가 옆에서 부축하려 하자 그는 손을 가볍게 저었다. 괜찮다. 마지막 걸음은 내가 혼자 걷고 싶구나. 그리고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박정수는 조용히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무거운 자루를 들고 들어왔을 때와는 달리 가벼워 보였다. 자루는 이제 비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하얀 눈발은 그의 어깨 위에 하나둘 내려앉았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뒤따르던 박현우도 조용히 그의 곁에 섰다. 아버지, 차로 모실게요. 추운데 오래 걷지 마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다. 오늘은 걷고 싶다. 이 거리도, 이 날씨도 내겐 다 의미 있는 기억이 될 것 같구나. 그는 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행 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인사는 어떤 사과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라는 말이자 괜찮습니다라는 용서였다. 김지훈은 문 앞까지 나와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에게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박정수는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요.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그걸 잃지 마시오. 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엔 오늘 하루의 경험이 평생을 바꿔놓을 만큼 큰 울림으로 남아있었다. 박정수가 천천히 은행을 떠나자 은행 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흘렀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동과 반성, 그리고 배움에서 나온 경건함이었다. 그날 오후, 장수연 지점장은 모든 직원을 소집해 짧은 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문을 열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고객 응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이 진짜 서비스이고 무엇이 인간 존중인지 배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고 몇몇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장 지점장은 이어 말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은 고객이 누구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돈을 가지고 오든 무조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준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김지훈을 바라보았다. 김대리,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눈을 떴습니다. 김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그분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는 모든 직원의 가슴에 새겨졌다. 며칠 후, 이 사건은 한 고객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강남의 한 은행에서 구겨진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이 3억이 넘는 돈을 자루에 담아 찾아왔다. 처음엔 모두가 무시했지만 그 노인은 스스로 인생을 증명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였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분처럼 살고 싶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자존을 지키는 삶, 진정한 어른이다. 그 젊은 은행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해. 그날 이후 박정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 없는 영웅이 되었고 박현우의 회사는 정수장학회를 공식 설립하여 매년 수십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그 모든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묵묵히 걸어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침묵에 담긴 목소리를 들어준 또 다른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다. 며칠이 흘렀다. 눈은 그쳤지만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은행 안의 풍경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고객을 맞이하는 직원들의 표정엔 여유가 생겼고 말투엔 진심이 담겼다. 그들은 매뉴얼 이상의 무언가를 마음에 새긴 듯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달랐다. 김지훈 역시 변화 속에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고 언론 인터뷰 요청도 쇄도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했다. 그에게는 명예보다도 더 값진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바로 별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 별표이었다. 그리고 그날 박정수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차를 타고 왔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김지훈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추운데 괜찮으셨어요?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이 은행이 낯설지 않아서 좋소.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말이오. 그는 김지훈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자네에게 주고 싶소. 부담 갖진 말고. 김지훈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짧은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종이는 노란 비드로 바랬고 그 위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동화가 또박또박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제목은 이랬다. 지우개를 닮은 사람. 김지훈은 편지를 읽었다. 나는 평생을 지우개 같은 사람으로 살았소. 남들이 틀린 걸 지워주면서 나는 조금씩 달아갔지요. 하지만 지우개가 사라지며 누군가에게 깨끗한 종이를 남긴다면 그 삶도 괜찮다고 생각했소. 이 글은 언젠가 내 손자가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쓴 것이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 알려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긴다면 이야기는 잘 전달될 거라 믿소. 김지훈은 그 자리에 잠시 굳어 있었다.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정수를 바라보았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소. 그 순간 박현우가 들어왔다. 그는 아버지를 보고 반갑게 인사한 뒤 김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요즘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직원 교육에 인간 존중을 새로운 가치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요. 김지훈은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한 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배웠죠. 박정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때론 틀린 판단을 하지. 중요한 건 틀렸음을 알아차릴 용기요. 그리고 그걸 바로잡으려는 태도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다. 나는 내게 무례했던 사람들도 용서했소. 왜냐면 그들 또한 언젠간 누군가에게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오늘의 기억이 그들에게 따뜻한 방패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
김지우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다. 잠시 후 박정수는 은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창구 쪽을 돌아보았다. 직원들 대부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짧게 말했다. 외모, 말투, 옷차림. 그 모든 것 뒤에 사람이 있소. 그 사람을 보시오.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인 세상을 여러분이 만들어주시오. 그 말에 은행안은 또 한 번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용한 박수 소리가 하나둘 이어졌다. 그날 오후 김지우는 조용히 박정수가 남긴 동화를 컴퓨터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 글은 짧고 따뜻했으며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의 언어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언젠가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전하겠다고. 지우개처럼 사라지더라도 그가 남긴 흰 종이는 반드시 빛을 발할 것이라 믿으면서 몇 주가 흘렀다. 눈은 사라지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서울을 감싸기 시작했다. 거리에는 다시 바쁜 발걸음들이 오가고 은행 앞에도 사람들의 일상이 돌아왔다. 하지만 강남의 그 은행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 하나가 새로 생겼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듣겠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직원 교육은 근본부터 바뀌었고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인간 존중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다. 김지우는 이제 창구의 리더로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조용히 전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교육을 마친 신입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맡게 될 건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간이고 인생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어떤 고객도 가볍게 대하지 않을 겁니다. 동료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았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유튜브, 블로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은 존엄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었고 독자들은 댓글로 자신들의 경험과 반성을 나누었다. 나는 지하철에서 비슷한 어르신을 피했던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다. 내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꼭 들려주겠다. 그 이야기의 영향력은 단지 감동에 그치지 않았다. 어느 중학교에서는 박정수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배우는 인격 교육이라는 특별 수업이 생겼고 한 방송사는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박정수는 조용히 길모퉁이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고 옆에는 종이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안에는 그가 써내려간 두 번째 동화 원고가 들어 있었다. 그날은 그가 마지막으로 노점을 접는 날이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는 자신이 했던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왔다. 자전거를 끌고 온 아이는 박정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과자 팔던 분 아니세요? 박정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단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소년은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맨날 여기 오면 할아버지가 있어서 좋았는데 왜 그만두세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다른 데 있거든. 너희 같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남기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 이제 뭐 하세요? 박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글을 쓰고 걷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한다. 그리고 가끔은 나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응원도 해주고 말이지. 그 말에 소녀는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고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박정수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석양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거리는 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봉투를 품에 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제는 어떤 부담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가 걸어가는 길 위엔 사람들의 무관심이 아닌 존중과 따뜻함이 함께 따라왔다. 그날 밤
김지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박정수가 남긴 두 번째 동화의 파일을 정리하며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읽었다. 나는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다.